자,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웃음. 네. 원래 이것은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희극소설에 대해서 쓰면서 이제 약간 이론적 전제 같은 걸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건데요. 이제 쓰다 보니까 막 찾다 보니까 레퍼런스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도스토옙스키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굳이 이런 식의 이론적 전제가 없더라도 도스토옙스키의 희극소설, 그러니까 아저씨의 꼬마고 스테판 치코보 마을 사람들인데요. 그 두 작품 자체가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뭐 줄거리 정리하고 인물 정리하고 주제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이미 분량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스토옙스키 초기 희극소설에 붙여볼까? 라고도 했었는데, 역시나 도스토옙스키인지라 그것도 이제 그대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아마 연구소에 집어넣지는 못할 것 같고요. 기왕지사 너무 분량도 많고, 하지만 이제 그 주제가 너무 재미가 있고, 웃음이라는 주제가 또 하나는 체홉을 하면은 항상 그 웃음이라는 주제를 떠올리는데, 그러니까 체홉의 단편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중단편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곡인데, 드라마인데, 희곡인데, 본인은 굉장히 코미디를 쓰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웃긴다는 거, 웃음이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비극 대비 희극, 섞어갖고 희비극에 들어가 있는 희극, 그게 뭔지가 이제 항상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돈된 연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래전에 그래봤자 한 3, 4년 정도에 이제 정리해 놓은 이 노트를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언급되는 레퍼런스를 뭐 다시 다 읽지는 당연히 못하고요. 지금 부활 2권을 읽는 중이고요. 이것도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 문해학 관련한 여러 개념들, 네, 공부의 시작은 항상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지금 여러 개의 버전이 있는데, 제가 아마 이거를 재밌게 읽었던 모양이에요. 머리말을 치베탕 토도로프가 썼네요. 아마 읽을 때는 그것까지 같이 읽었을 것이고요. 예, 여기 이제 시학을 보면은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웃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희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문학 이론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 이제 희극이라는 건 웃음을 깔고 가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정조, 어떤 그런 정황 이런 걸 깔고 가기 때문에 희극 파트를 봅니다. 보니까 2장인가 봐요. 희극은 보통 사람들보다 못나게, 비극은 더 낮게 재현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70조 5장을 보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희극은 저속한 인물들의 재현이다. 하지만 온갖 종류의 저속함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희극적인 것은 추악한 것의 일부일 따름이다. 실제로 희극적인 것은 온갖 결함이며 추악함이지만 그로 인해 고통이나 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명백한 예를 들자면 희극의 가면은 추악하고 일그러졌지만 고통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이제 비극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극에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카타르시스를 유발하는 건데, 희극에는 그 고통이 없어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저속하고 추악한 것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고통이나 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장르를 얘기할 때 얘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 있단 말이에요. 1번이 비극이에요. 비극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요. 1등. 2등은 서사시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같은 서사시고요. 3등이 희극이에요. 그러니까 희극이 아리스토파네스 이런 사람, 개구리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런 거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둘, 세 개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이 희극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주는 건데, 당연히 이제 그 희극은 비극이나 서사시를 배면으로 해서 논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희극에 대해서 발화된 말이 적다는 것 자체가 얘가 3등임을 보여주는 거고요. 어쩌면 사람에 대한 편식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 말은 비극은 소포클레스고요. 이제 서사시는 호메로스고요. 이제 희극은 아까 말씀드린 아리스토파네스나 뭐 누가 있었을 텐데, 소포클레스 작품이 좋은 거죠. 호메로스 작품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들을 읽으면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좋지? 여기에 뭐 어떤 문제가 있지? 어떤 좋은 점이 있지를 찾다 보니까 장르 연구로 갔을 수가 있기도 할 거고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당대의 어떤 분위기를 생각을 하면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이렇게 뛰어난 학자가 그 많은
책을 쓰는 가운데 시학이라는 그 문해 이론에 초석을 넣은 그런 책을 썼다는 거가 뭐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와중에 비극이나 소사시뿐만 아니라 희극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은 이제 플라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더더욱 도드라진다. 플라톤은 철학의 영역에서 웃음을 추방했는데 너무 더러워서? 아니면 반대로 너무 무서워서? 그런 질문들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거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추방하지 않고 이 안에 넣어가지고 같이 다뤘다는 점에서 굉장히 선구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비극론을 썼는데 그게 사실상 이제 시학인데, 희극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언젠가는 내가 희극에 대해서도 쓸 거야 라는 식의 암시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정말로 썼는데 그 희극론이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없어졌더라. 아, 그게 도대체 어디 있지? 그게 있기만 하면 우리가 또 열심히 찾아보겠죠. 이런 식으로 그 존재는 확실시 되지만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착안해서 나온 작품이 저의 최애 소설 중에 한 편인데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입니다. 이 장미의 이름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설정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이제 너무 짜릿한데요. 뭔가 이 책을 둘러싼, 혹은 이제 책에 준하는 어떤 문서, 코드, 그런 거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이제 범죄가 발생하고 그거를 또 추적하고, 그럼 이제 장르는 스릴러가 될 텐데요. 정말 고품격 지적인 그런 이제 미스터리 스릴러가 이제 나올 건데요. 이런 이제 그 소설의 원조가 바로 에코의 이 장미의 이름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제가 여기 써놨더라고요.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 그 다음에 김경욱의 황금사과, 그 다음에 김탁환의 방각본 살인사건, 김경욱의 황금사과는 제가 안 읽은 것 같고요.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은 뭐 안 읽을 사람 없지 않나요, 이거? 그리고 안 읽어도 그때 그 안성기와 누구가 주연을 해가지고 영화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영종전과요,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더 박진감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이인화, 소설가 이인화가 굉장히 빛나던 시절에 이제 그건 거죠.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 이인화가 그 당시 세계사 그게 무슨 장편 그거였는데, 저도 어릴 땐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그 제목 자체가 리어왕에서 가져온 건데 사실은 오역이 돼가지고 더 매력적인 말인 거죠. 원래 그 뜻은 리어왕이 이렇게 미쳐가지고 들판을 헤매면서 내가 누구인지 좀 말해줄 사람 하는 되게 1차적인 뜻이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 이인화가 이것도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탁환의 방각본 살인사건, 이거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김탁환의 이제 그 트레이드마크가 이런 역사 팩션이었잖아요. 하나의 장르를 이룰 정도로 이제 그 김탁환의 그 소설 세계도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되게 풍요로웠던 것 같은데, 백타파 시리즈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 맥락에서, 근데 요즘은 섬진강 일기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오마주라고 합시다. 이런 거를 낳을 정도로 이제 훌륭한 이제 이 소설로도 훌륭한 장미의 이름을 보면, 사실 이 장미의 이름, 이 소설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은 지금 집안에 카레 냄새가 진동을 해요. 제가 카레를 끓여가지고. 이거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바로 그겁니다. 있었던 것이 확실한데 찾을 수가 없는, 혹은 찾기가 힘든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을 찾기 위한 이 엄청나게 지적인 욕구가 큰 젊은 수도사들의 그 욕구, 그게 이제 플롯을 만들어내요. 그럼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 있어요. 지금 장소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 되잖아요. 또 뭐가 문제예요? 그거를 막으려는 힘이 있는 거죠. 그 힘은 누구냐면 호르헤라는 이름의 수도사인데,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인데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고 맨날 이렇게 책만 보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이탈리아 이쪽의 그 수도원의 이 도서관은 장서가 되게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이 수도원을 지키는 이제 그 장서가 수도원장, 그 도서관장의 자리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제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 책들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호르헤가요,
절대로 뭐예요? 얘들한테 읽히고 싶지 않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웃음론인데요. 희극론인데, 이 이교도 학자, 즉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이교도 학자가 젊은 수도사들한테 너무나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예컨대 뭐 김연경이 웃음에 대해서 말하면은 아무도 듣지도 않을 거예요. 권위가 없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나도 권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쓴 이 희극론을 읽고서 이 젊은 수도사들이 흔들릴까봐, 그거를 호르에가 기필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흔들릴까봐? 바로 신앙심이죠. 그래서 그 엄정한 기독교, 원칙주의, 그런 걸 이제 대변하는 게 호르에고요. 뭐 이미 제가 설정 다 말씀드렸잖아요. 책에 파묻혀 살고 뭐 스페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죠. 스페인 사람이고 눈이 안 좋고 이 보르헤스입니다. 그래서 보르헤스에 대한 움베르토 에코의 나름대로의 어떤 성심성의 열과 성의가 담긴 어떤 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고 이 수도사들은 이제 그 책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에 접근을 해요. 많은 수도사들이 읽었죠. 그 책을 읽었는데 읽고 죽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스포를 해버리면 요 책 그 장에 있잖아요. 독약 발라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여러 사람이 죽는데 여기까지 진입하기 위해서 이 독약 제공자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런 독곡물을 다루는 요즘 같으면 화학자잖아요. 그런 또 수도사도 있고요. 이런 수도사도 있고 저런 수도사도 있고 그다음 뭐 진입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몸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살다 읽다 쓰다라는 저의 그 리뷰 책에 이른바 독후감 책에 이거를 집어넣어놨었는데요. 뭐 수도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그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추리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풀어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윌리엄이라고 영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험론, 실증주의 이런 걸 대변하는 인물이고요. 움베르토 에코의 그 어떤 문학적 자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재기발랄하고 어떤 육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멀리하지 않죠.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빠르고. 네, 그 수도원 바깥에서 어떤 젊은 여자아이가 다시금 몸을 팔거든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늙은 수도사한테. 만약에 젊은 수도사였다면은 네, 조건 없이 줬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에코의 어떤 그런 건강함, 뭐 이런 열려있음 그런 게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윌리엄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은 웃을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전제를 이 사람들은 따르고 있는데요. 웃음은 목욕과 같은 것이다. 우울증의 특효약이자 사악한 것에 길을 꺾고 허위의 가면을 벗기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이제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을 두고서 기독교 전통, 구약인 거죠. 순수 히브리 전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교라고 부르는 이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의 전통, 라틴 로마 이제 문화가 충돌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롯은요. 여러분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잘 썼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윌리엄이 여기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호르의 이 나쁜 놈이요. 자기 혼자 그 웃음에 대한 지식을 독식하기 위해서 종이를 씹어 먹어요. 종이를 씹어 먹는데 그 종에 약 발라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살인 거고요. 자기만 죽으면 억울하니까 이 나쁜 녀석이 등잔불을 이렇게 들고서 막 뛰어가는데 호르헤가 장님인 걸로 시각장애인인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장애가 그러하듯이 시각장애도 우리 지금 행정적으로 1급부터 6급까지인데 6급이 경증이고 1급이 중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각장애라 해도 6급은 우리가 사실 장애라 못 느낄 정도로 경화장애고요. 1급은 완전 전맹이에요.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2급부터 가는데 그 정도로 이제 청각이 안 들리는 건 그렇게 위중하지는 않은 거죠. 타인의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호르헤가 하는 걸로 봐서는 호르헤는 아주 심한 장애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사물의 형체 정도는 보지 않았나. 제가 그때는 그 장애라는 거를 눈여겨보지 않아갖고 다시 보면 그게 보일 것 같은데 그 다음 뭐 빛 같은 거 이런 거 감안하는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등잔불 들고 뛰어다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세로 몰리니까는 그걸 던져가지고 결국에는 책을 이제 다 불사르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웃고 있지 않았던 이 호르헤가 마지막으로 웃는 거죠. 그가 웃는 것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는 목구멍으로 웃었다. 입술은 웃는 꼴을 하지 못했다. 아니 웃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 같았다. 이 부분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윌리엄이 호르헤랑 이제 맞짱을 뜨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너야말로 진짜 악마라고 영혼의 교만, 미소를 모르는 신앙, 의혹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진리 그거를 네가 대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과학이야 믿어야 돼. 과학이야 믿어야 되고 어디 있어요. 과학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이게 지금 옳다는 거지. 과학도 계속 바뀌고 발전하는데 이게 100% 옳다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잘 지적합니다. 윌리엄이. 되게 재미있는 소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들어가 있는 웃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논박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에코가 아마 뭐 에코보다 소설 잘 쓴 사람이야 뭐 세계문학사에 널렸죠. 당연히 그건 그런데 에코는 전업 작가가 아니잖아요. 되게 학자이기도 했고 이거 말고 많은 소설을 썼지만 어지간히는 읽어보려고 다 했던 것 같은데 이거만큼 그렇게 들어오는 소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는 다른 몫이 있는데 워낙에 박식하니까요. 아마 세계문학사에서 이렇게 박식한 소설가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설가에게 요구하는 거는 박식함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소설가에게는 뭘 얘기하죠? 재미가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인 거죠. 장미의 이름은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장미의 이름 여러분 한번 추천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베르나르 기라는 윌리엄하고 각을 세우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까 그 호르헤 말고요. 소설이 진행 중에 베르나르 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을 저는 굉장히 연상시켜가지고 네. 그 읽을 때 되게 소름이 돋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소설을 맨 처음 읽은 거는 부산으로 가는 통일호 안이었거든요. 잠도 잘 수 없는 통일호. 왜냐면 이게 안 젖혀져가지고 의자가 안 젖혀져가지고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거기 이제 나오는 그 베르나르 기가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 진짜 FM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되게 천성이 잔인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게 되게 정의롭다고 믿거든요. 이런 사람 진짜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베르나르 기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가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그다음에 이런 인적 자원과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요. 무조건 잡아다가 넣는 거예요. 뭘로? 그 배교, 이교 이런 걸로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단자들을 다 쓸어가지고 전부 다 어디다 올립니까? 화영대 위에다 다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진짜로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대신문관 처형하고 이제 그게 생각나죠. 그래서 베르나르 기라는 캐릭터도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정의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중세적인 어떤 어둠, 맹목 이 포함되는 거죠. 우리 정신의 어둠, 맹목 이런 걸 이제 깰 수 있는 어떤 핵심어 중에 하나가 열쇠말 중에 하나가 웃음일 수 있다. 유연한 태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나치게 진지하고 무거운 것에 대해서 그거는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웃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의 이제 창시자라면은 미학이라는 거는 칸트에게서 왔을 텐데요. 칸트를 세워볼게요. 자, 지금 팔이 아파가지고 테니스 엘보라고 하네요. 저는 테니스를 칠 줄 모르는데. 자, 그래서 이 판단력 비판인데요.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다 읽으면 좋죠. 네. 좋은데, 대학 때는 읽었던 것 같네요.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서. 자, 그 중에서 이제, 371쪽에서 379쪽. 54절입니다. 지금 요 아칸의 버전에 백종원 온 김에 이제 54절인데요. 여기서 칸트가 웃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장과 횡격막을 운동시키는 정서, 건강의 감정이 쾌락을 이루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해부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횡격막이 어디 있죠? 밥 많이 먹으면 횡격막 땡겨. 이쪽 아닌가요? 약간 명치 위쪽? 이쪽하고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내장. 돼지고기 먹을 때 말하는 그 부속. 뭐 위장, 소장, 대장 이런 거를 이제 운동을 하도록 해주니까 웃으면 이게 횡격막이 떨리고 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되게 자세히 써놨어요 칸트가. 그럼 우리 몸에 좋은 거죠 웃음은. 그러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쾌, 불쾌를 논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웃음이라는 건 쾌의 감각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묘사하는 거를 보면 제가 헤겔을 정말 다시 읽고 싶은데 너무 대학 때 학을 떼가지고 아마 학을 뗀 이유가 헤겔이 너무 웃기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칸트는 이런 웃음이 있어요. 익살하고 유머가 있는 그런 문체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칸트가 이거를 쓰는 거에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웃음에 대한 얘기를 웃기게 잘 쓰면서 본인은 별로 웃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근엄하게 이렇게 이제 썼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이렇게 미적인 어떤 대조 효과음을 내면서 또 저를 웃기기도 하고요. 자, 칸트에 따르면은 웃음이란 지성과는 비교적 상반되는 것,
뭔가 비합리적인 것을 예, 포함한다. 웃음은 긴장된 기대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환하는 데서 일어나는 정서이다. 뭔가 그게 되게 큰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 바깥에서 뭔가가 막 시커멓게 어른어른 거리는데 한밤중에 잠에서 깼는데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보니까 수건이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거였어. 예를 들면 베란다 문을 안 잠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되게 무섭고 뭐 놀랍고 혹은 바싹 긴장되고 이런 것이 알고 보니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되는 판명되는 어떤 이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런 변환이 지성과 합리, 그러니까 머리의 입장에서는 즐겁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어쨌거나 순간적인 활기, 즐거움 이런 걸 준다는 거죠. 그래서 웃음은 기본적으로 마음과 몸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 마음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인지예요. 그 다음에 몸, 아까 말한 그 뇌장과 횡격막, 뭐 폐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웃음이야말로 여러분 뭐예요? 고도로 한편으로는 되게 지적인 어떤 그 수준을 보여주는 거고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학회에서 러시아어로 하는데 발표를 다들 혹은 영어로 하고 있는데 원어민들은 웃는데 나는 못 웃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농담을 알아듣는 거는 되게 힘들다. 그래서 그 이동진 영화평론가도 말을 하지만은 의외로가 아니라 당연히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외국으로 수출 안 되는 영화가 그 극한 직업 같은 그런 코미디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그 웃기는 데는 누군가를 웃게 하는 데는 그 사회적인 청중들 사이에 합의된 코드에 대한 굉장히 섬세한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웃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건 그만큼 지적인 작업이라는 거고요. 또 정반대이기도 한 게 바보들이 많이 웃는다. 혹은 뭡니까? 뭔가 그 인지적으로 많이 딸릴수록 상황 파악을 잘 못해갖고 이제 희죽희죽 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극과 극인 거예요. 두 개를 또 엮어서 얘기를 하면 뭔가 되게 엄정하고 막 딱딱하고 막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은 사람이 대화 중에 웃음을 보이면 우리가 또 이게 풀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은 참 복잡다단한 흥미로운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를 제가 먼저 생각했을 리 당연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칸트 얘기를 하는데 칸트가 볼테르를 가져와요. 인용을 하면서 새삼스럽네요. 볼테르가 칸트에 의해서 인용이 된다. 볼테르가 칸트보다 나이가 많나요? 얼추 이제 비슷했을 것 같긴 한데요. 18세기. 자, 볼테르가요. 희망하고 수면이라는 것이 하늘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선사한 두 가지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희망과 수면. 여기다가 칸트는 웃음을 덧붙입니다. 희망과 수면. 그러니까 잠하고 웃음. 희망과 잠. 그러니까 수면과 웃음. 이렇게 이 웃음을 통해서 우리는 웃음이라는 거는 동물적, 즉 신체적 감각을 충분히 용인하면서 동시에 도덕적인 이념들에 대한 존경의 어떤 정신적 감정을 전혀 뭡니까?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장매의 이름에서 호르에가 우려했던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웃는다고 해서 예술을 뭐 불경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유연할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웃음의 어떤 정조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직업으로서 남을 웃긴다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희극인들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극 장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건데 그건 이제 저는 당연히 문학자니까 또 작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니까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써야 될 것 같고요. 먼지를 지금 손으로 닦고 있습니다. 자, 이 웃음 논의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니체인데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희극이야말로 최후의 장르다. 최후의 장르는 뭐다? 희극이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들어왔고 오직 인간만이 웃음을 발명해낼 수 있다. 낼 수 있었다.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동물이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니체가 한 걸로 네, 이런 말의 저작권도 니체가 가진 걸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근데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 책에서 찾았어요. 간신히 찾았어요. 아주 힘들게 찾았어요. 니체 전공자한테 물어서 그 김재인 선배한테 물어가지고 찾았는데요. 역시 전공자다 싶더라고요. 그거를 찾아주는 걸 보고서. 자, 이 즐거운 지식 1부에 요 12권에 68, 69쪽에 나옵니다. 짧은 비극은 결국 언제나
영원한 현 존재의 희극에게 자리를 물려주거나 뒤로 물러난다. 번역 너무 힘들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원문을 못 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역자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철학서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청하에서 나왔던 니체 전집을 제가 다 봤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딱딱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딱딱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짧은 비극은 결국 언제나 영원한 현 존재의 희극에게 자리를 물려주거나 뒤로 물러난다. 그러니까 비극이 희극 앞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비극보다도 더 앞서는 단계, 심지어 비극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는 단계가 희극이다 라는 이제 그 얘기일 것이고요. 아이스킬로스의 표현을 가지고 와서 아이스킬로스는 유리피데스랑 소포클레스 3명 해가지고 그 고대 그리스 비극의 이제 3대 천왕인 거죠. 자, 가져와서 한없는 웃음의 파도가 이 비극들의 가장 위대한 주인공들조차 압도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좋은 말들입니다. 웃음이야말로 경직된 선악의 경계를 깨고 그 선악의 피안을 어쩌면 넘볼 수 있게, 어쩌면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심지어 넘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피안을 넘어서, 선악의 피안을 넘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론적 기제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망치다. 망치래요. 자, 니체의 망치는 카프카의 도끼하고 어쩌면 이제 운을 맞춘다. 이건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흥이 나가지고 뭐 망치, 도끼 다 쓰다가 어쩌면 여기에 라스콜리니코프의 도끼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운을 맞춘다 이렇게 써놨는데, 좀 진정하고 다시 와가지고 이 이제 그 웃음이란 말, 희극이란 말, 이제 요런 거 관련해서 계속 그 레퍼런스를 좀 뒤져보면요. 요거는 18권에서 찾았나 봐요. 18권에 384쪽, 386쪽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풍문으로만 들은 그 아포리즘인데요. 아마도 왜 인간만이 웃는지 나는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간만이 웃음을 고안하지, 그러니까 발명해내지 않을 수 없게 깊이 고뇌하고 있다. 좀 바꾸면 인간만이 너무나도 깊이 고뇌하고 있기에 웃음을 고안해냈다. 불행하고 우울한 동물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장 뭡니까? 쾌활한 동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엄청난 그 인간으로서 인간 종의 엄청난 어떤 우월감이 들어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 니체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독일인 특유의, 러시아 문학도 읽으면 그런 게 느껴지는데, 러시아인 특유의 그 엄청난 선민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프랑스인들도 물론 그런 게 있겠죠. 영국인들도 있고 우리가 읽으면 다 그런 게 느껴지는데, 독일인하고, 그러니까 문학을 적어도 제가 통해서 느끼기에는 독일하고 러시아 쪽은 그게 너무너무 병적인 것 같아요. 좀 사실 조금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인간과 웃음의 관계에서도 보이잖아요. 동물들이 안 웃는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가 동물을 그렇게 잘 알아요? 사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뭐 니체의 말은 언제 들어도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쭉 정리를 해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 비극, 서사시, 희극 해서 3등이었잖아요. 그래도 칸트는 자리 많이 넣어줬어요. 근데 이제 니체로 오면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심지어 웃음이 1등. 그래서 희극이 1등이 됐어요. 여기서도 3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는, 메달권에는 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드러나기는 하네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체를 어쨌거나 1년에 한두 번을 항상 찾아보게 되는데, 이 니체의 철학 같은 경우에도 니체가 자기의 그 살과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완성한 철학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니체의 인생이 또 같이 겹쳐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네, 되게 두통에 요즘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없으면 참 고맙죠. 근데 그 은은한 두통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아마 이제 호르몬의 그런 것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때 두통이 되게 심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호르몬이 넘쳐서 그럴 거고 지금은 이제 호르몬이 빠지느라고 그럴 텐데, 그때마다 니체를 생각해요. 니체의 두통을. 그리고 이제 그가 그 되게 그 토리노의 말, 거기서 이제 한번 쓰러진 다음에 말년은 이제 그렇게 있다가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 희극에, 그 다음에 그 웃음에 집착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런 통렬한 어떤 우리의 정말 폐부를 찌르는 이런 말을 또 남겼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요. 제가 책을 안 빼왔는데 진은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은영이라는 이름은 특별할 게 없는데 진씨가 특이해가지고 진은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나는 너를 오래된 거리처럼 사랑하고라는 최근에 나온 이제 시집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시인인데요. 그녀는 또한 철학자이기도 해가지고요. 니체 전공자이기도 해서 니체에 관한 책도 덜어 썼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니체의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이거는 청소년을 위한 책인데 쉽게 되게 잘 쓴 책이에요. 쉬우면서도 핵심이 다 있는. 그래서 제가 비교적 꼼꼼하게 읽고 뭔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그 책을 비교적 꼼꼼하게 읽고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그 위안을 받았는데요.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부제가 뭐냐면 진은영의 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의 부제가 웃음과 망치와 열정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진은영 시인이자 철학자가 니체를 설명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웃음, 망치, 열정인 거죠. 한편으로는 되게 달라 보이는데 망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진은영이 신작으로 에세이집을 냈어요. 제가 사진 않았는데 그게 네, 제가 진은영 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에세이집이 나는 세상과 맞지 않지만 아니 그 누구 세상과 여기 잘 맞는 사람이 네, 그래서 세상과 맞지 않지만, 아니, 어떻게 제목을,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제목을 저렇게, 아무튼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이 니체에 대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웃음과 망치와 열정의 책,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정리했다고 해야 되나? 그 책이 바로 이 베르그송의 웃음입니다. 엄청 얇아요, 여러분. 이런 책 엄청 고맙죠. 엄청 고마운 책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베르송이 뭐 이렇게 얄팍한 책 한 권 쓴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물질, 기억 또 뭐시기지? 아무튼 제가 그 두툼하게 이 아카네 저 버전으로 하드커버로 그 연두색 책을 2권인가 3권을 샀는데 진짜 언제 읽냔 말이에요. 아무튼 근데 이 베르그송의 웃음을 제일 먼저 읽었고 지금도 이제 결국 이게 거의 내가 읽은 베르그송의 유일한 책이 돼버렸는데 이 베르그송의 웃음론을 이제 보면은요 여러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그 골격이 되는 그러니까 골조가 되는 골조가 되는 이야기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뭐냐 하면은 기존의 웃음 이론은 2가지의 흐름에 따라 구축되었다. 뭐냐 하면 1번 우월 이론, 2번 대조 이론입니다. 이 우월 이론이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대표적인 거예요. 비극은 뭔가 높이잖아요. 보통보다 더 높게 묘사를 해요. 웃음이라는 건 보통보다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계 질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기서 나를 웃기는 놈은 나보다 못한 놈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무대 위에서 옛날에 희극인 심영래, 영화도 찍었지만 심영래가 이렇게 막 연구 분장을 하고서 막 띨띨하게 있다가 넘어지고 이래요. 우리가 막 웃잖아요. 쟤는 되게 형편없는 놈인 거예요. 웃어도 걱정이 되기보다는 어머 어떡하지 이거보다는 뭐예요? 웃긴 게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요.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웃음을 이런 식의 우월 이론에서 이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홉스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조 이론이 있는데요. 대조 이론은 예상과 결과의 불합리한 때로는 부조리한 대조에서 웃음의 근원이 에서 웃음이 발생한다. 아까 말한 그 칸트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하고 좋았을 수도 있고요.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불발로 끝났을 때 실제하고 기대가 어긋났을 때 우리는 웃게 된다. 이걸 이제 대조 이론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발생한 일 사이에 대조가 현격할수록 웃음의 크기는 더 클 수 있고 웃음의 질도 한편으로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제가 이제 이미 이제 힘이 빠졌겠죠. 아마 이거를 쓸 때. 그래서 못 찾아봤는데 프로이트의 농담과 무의식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것도 제목에서부터 이미 되게 압도하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옛날에 읽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읽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갖다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웃음이라는 문제는 영원히 흥미로운 주제다라는 게 있고 이거를 이제 문학에만 한정을 시키면 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